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해운의 탈탄소화를 위한 Field EU 마리타임 규제의 경제성 평가라는 주제로 이제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오늘 나와 봤습니다. 우선, 그리고 본격 발표 전에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과 사이언티픽 쪽의 과가 아닌 비즈니스 스쿨에 논문을 쓴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제 폴리시 쪽에 집중이 될 거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Fuel Maritime Regulation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이 규제는 EU의 Fit for 55 패키지 중 하나로 2023년에 제정이 된 레귤레이션 2023-18505의 번호의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총 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중 이제 귀국 구간하고 EU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제고요. 적용 범위는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 플로그래프 같이 EU 내 항로에 있는 그런 선박들은 100%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EU 포트에서 논 EU 포트로 가거나 논 EU 포트에서 EU 포트로 들어올 때 선박들은 50%만 적용이 되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온실가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 인텐시티 리밋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서 이 강도를 이제 2050년까지는 80%까지 감축을 하는 것이 이제 이 규제 목표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베이스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부터 91.6이라는 수치가 정해져 있고 2025년에 2%인 89.34 이렇게 점점 줄여가서 2050년에는 최종 80%인 18.23까지 인텐시티를 감소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규제입니다. 화면이 넘어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음, 음, 음. 네, 그래서 이 규제에 사용되는 이제 포뮬러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 아래 포뮬러부터 보시면은 이 온실가스 인텐시티를 계산하는 그런 포뮬러가 주어져 있고요. 위에 포뮬러는 이제 이 퓨리유의 목적인 페널티를 계산하는 어, 포뮬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뮬러들을 사용을 해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진행한 케이스 스터디의 데이터 출처는 랩 오투원이 이제 국내 해운 IT 기업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분석 대상은 이제 여기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세 개의 항구, 호주에 있는 항구,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독일에 있는 항구 각각 이 세 가지의 항구들을 이용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 방식은 웰투웨이크의 경계를 사용을 했고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계를 했는데 이제 베이스라인의 시나리오랑 퓨 엑스체인지 시나리오랑 이제 항로의 최적화 이 총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 모든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의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이라는 값으로 환산을 해서 어, 네,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이제 그런 요소들은 그 규제 어펜딕스에 이렇게 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PPT에 넣어봤고 옆에 있는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받았으나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서머라이즈해서 표를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이 지도에서 제가 이제 정확한 움직임을 어디로 정확히 움직였는지는 제공을 받지 못해서 에스티메이트로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총 4개의 항구를 거쳐가는 여정을 그려봤고 또 이 선박이 이용한 원래 연료가 LFO랑 MGO였는데 이 fuel exchange 시나리오를 위해서 각각 HVO 그리고 바이오메탄올로 이제 substitute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LCA에서 이제 웰트 웨이크에 LC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각각 웰트 탱크랑 탱크 투 웨이크의 포뮬러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계산을 했었을 때 사용된 연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F4랑 NG였는데 그린하우스 가스 강도가 이제 약 평균적으로 91.2가 나와서 이제 아까 멘션했던 그 기준 89.34를 초과를 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고요. 각각 네, 총 벌금이 약 42,621 유로로 계산이 됐는데 이 결과는 이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해운이 앞으로는 이제 규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멘션을 해야 될 부분은 여기 호주 이 시나리오 페널티 캘큘레이션을 보시면 나누기 2한 부분은 호주 항이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있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50%를 적용한 그런 계산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인 퓨el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호주 포트랑 독일 포트가 2% 감축 목표량보다 적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포르투갈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도가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벌금이 더 높은 9만 5천 정도의 유로 정도로 이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제 아무리 친환경 연료라고 해도 전체 LCA 성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웰트 탱크의 배출만 보고 선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루트 체인지를 했는데 이 루트 체인지는 15%에서 18%를 단축한다는 이제 그런 previous study들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 값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고요. 연료 사용량은 감소하면서 벌금도 소폭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레스팅한 점은 그 그린하우스 가스의 강도 변화가 크게 없다는 점이 조금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절대 배출량과 강도 규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총 비교를 했을 때 페널티 컴파리슨 그래프부터 보시면 퓨el 체인지의 벌금 양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페널티의 그런 값들이랑 또 제가 따로 이 각각 연료들의 값을 찾아보아서 이제 사용된 양이랑 곱해서 다 더해 봤을 때 total cost comparison의 이 아래 그래프가 이제 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fuel change의 시나리오가 확연하게 높죠. 그리고 루트 체인지의 값이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을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센시티브 애널리시스를 이제 어, 해봤는데요. 이 베이스라인의 시나리오 같은 걸 먼저 보시면은 두 변수 모두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민감성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비용은 특히 불리한 가격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제 루트 체인지의 다른 시나리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퓨el 체인지의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연료 가격 상승에 가장 민감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료 가격이 20% 올랐을 때 모든 항구에서 총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또 다른 옵션과의 비용 차이도 비교를 했을 때 더욱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 연료 전환 경로는 여전히 다른 옵션에 비해서 비용이 높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루트 체인지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든 테스트 조건에서 총 비용이 다른 옵션보다 일관되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는 연료 시장과 규제 충격 모두에 대해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았나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센시티브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항로 최적화가 규제 준수의 기본적 대응 책임을 더 확고히 알려주고 있으며 바이오 연료의 도입이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 및 공급망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 센시티브 애널리시스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스쿨 학생이다 보니까 이 정책이 갖고 오는 이제 임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가기 전에 제 연구의 이제 한계점들이 실존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
실제 선박 이름이라든지 이제 세부 운영이 저희 정보들이 많이 저한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걸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더 많은 데이터가 있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선박 유형이 제한이 한계점이 이제 제가 하나의 배만 보고 사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종과의 비교라든지 이것을 다른 선박들을 일반화하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또 기술적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LF4를 뭐 HBO로 이제 substitute 한다는 그런 가정을 했는데 사실 이 연료 전환 시 완전한 대체 가능성을 제가 가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능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많이 어렵겠죠. 다른 고려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벌금 수준이라든지 연료 가격도 앞으로 계속 변동을 할 건데 그 변동과 있어서 연구도 계속 그런 데이터 값들이 변동이 될 거라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국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정책을 분석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제 임플리케이션들을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우선 환경적인 거랑 정책적인 거랑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런 임플리케이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부터 보면은 우선 그 route optimization 시나리오가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지만 fuel유의 강도만 fuel유 마리타임 그 정책은 강도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연료 전환은 지속 가능성 인증과 또 LCA 인증을 받은 경우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나왔고요. policy 쪽으로는 이제 이 페널티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Fuel U 마리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greenhouse gas intensity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오히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이오 연료 사용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아까 그 포르투갈 항에서 보셨다시피 바이오 연료를 전환을 했는데도 greenhouse gas intensity가 더 높게 나온 것을 보고 네, 쓴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EU의 다른 그런 폴리시들, 예를 들어서 ETS라는 스킴이 있는데, 이런 스킴들과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벌금과 수당 간의 그런 균형을 더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피니언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유 최적화가 결국에는 가장 적은 총 비용을 보여줬다. 그리고 연료 전환은 검증된 이제 저 LC의 연료를 사용해야만 감도를 감소시키며 오히려 잘못된 선택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를 통해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높은 대체 연료 가격은 이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재정적인 위험을 오히려 더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플리케이션들을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은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숏텀으로는 이제 바이오 연료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아무리 바이오 연료라도 인텐시티를 어, 죄송합니다. 극대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피해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연료에 대한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미디엄 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EU ETS와 같은 다른 스킴들의 계획들이랑 같이 통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롱텀으로 이제 최적화랑 단계별 연료 전환, 이렇게 차근차근 헤쳐나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가장 경제적인 전략은 항로 최적화였으나 어, 연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오히려 충분하지 않다라는 나름의 반전적인 결과를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IMO 그린하우스 가스의 중기 조치랑 퓨el 이후 마리타임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비교를 하는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중기 조치에 대한 영상이 우리 정교육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설명할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서 이 링크 넣어놨고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2050년까지 결국에는 거의 넷제로를 고울로 하는 그런 어,
조치이고 보시다시피 빨간 선인 기본 감축 목표가 있고 이렇게 파란 선인 직접 이행 목표가 각각 이렇게 있어서 이 선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벌금이 어디로 가냐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벌금을 얼만큼 내냐가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중기 조치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비이행 상태의 선박들은 벌금이 IMO 넷제로 기금으로 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Fuel EU Maritime의 벌금은 EU 회원국의 각각의 국가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제 저탄소 연료 도입 확산에 사용되는 구조로 사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보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퓨리우 마리타임은 딱 EU 영내 운항에만 포함이 되지만 IMO 이 중기 조치는 전 세계 국제 항해 선박들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시행 시기도 퓨리우 마리타임이 조금 더 빠른 2025년입니다. 감축 기준 연도는 이제 IMO가 훨씬 더 전인 2008년에 그런 어,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리타임은 인텐시티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 중기 조치는 그린라이스 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뭐 둘 다 80%나 네트로나 비슷하게 두고 있고, 대상 가스도 비슷하고, 규제 강도가 하지만 이제 Fuel EU Maritime이 이 IMO 중기 조치에 대비해서는 덜 엄격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들을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Fuel New Maritime은 이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및 일정을 제시를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래프에 보셨다시피 거의 5년별로 이렇게 딱딱딱 저 스페시픽한 수치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어, 필류 마리타임의 또 한 가지 장점이 이제 유연한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공이 될 예정이라는 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IMO의 그린하우스 가스 중기 조치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글로벌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통일되게 적용된다는 점과 감축 목표가 조금 더 획기적이고 더 야심차게 강력한 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들도 확연하게 있는데요. 퓨리오 마리타임은 아무래도 이제 EU에 제한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폴리시들이랑 중복이 됐을 때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중 비용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IMO 그린하우스 가스 중기조 단점으로는 우선은 아직 정확히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이행 수단 일부가 미확정된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정책 실행이 더 더디게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부 항목이 fuel EU가 다루는 세부 규정이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둘이 어,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런 컨클루션을 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 IMO 그린하우스 가스 중기 조치가 최종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전 세계 일반적인 규제로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이고 실무적인 변화 촉진 및 선행 정책으로는 이 퓨리유 마리타임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오히려 될 수 있다. 좋은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